홍준표는 이런 사고방식이니까 이 사람 스스로가 지금 어떤 확장성도 없이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자 홍준표에 휘둘린 제1야당. 그래서 그 유해 씨가 라이언 인형 들고 들어가던 그 시점부터 지금 최고위원회를 안 열고 있어요. 무서워서. 그게 더 웃긴 것 같아요. 오늘 윤리위 열리지 않나요? 네, 26일 날. 오늘입니다. 네. 예.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당협위원장 탈락 이후 과도한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오른 류여해 최고위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유여해가 간접적으로 막말 배틀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오늘 한 말은 유여해는 엄마 내버리고 첩들인 아버지 큰딸로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막 에스컬레이터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홍준표 대표는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던가요? 노무현 대통령님 그 임기 말에 처음으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저를 부르셨어요. 안 부르시다가. 부르셔서 엄청 혼내셨어요. 혼낸 이유는 최 부위원장이 방송에 관해서 나에 관해서 방송이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보도를 내보내도록 노력한 적이 있냐 이거였어요. 너무 심했죠. 그때 방송이. 저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 심해서 그 심한 걸 시정하지 못한 건 잘못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돌이켜보면 집권 전부터 보수 언론과의 싸움, 전쟁을 하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보수 언론의 감시가 너무 심하고 흔들기가 심해서 큰 사고를 안 치게 됐다 결과적으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에게. 참 역설적으로 그런 말이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나 안철수 대표처럼 언론이 너무 우호적인 분들은요. 이게 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만약에 입장 바꿔서 우리 쪽에 뭐 추미애 대표가 이런 뭐 주모가 어떻고 뭐 사이코패스가 어떻고 이 말 했으면 언론이 어쨌겠어요. 저는 만약에 추미애 대표가 뭐 누구 보고 사이코패스 같다든지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그거 갖고 언론이 2주 이상 물어뜯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홍준표는 정말 저는 주막집 주모의 푸념, 사이코패스의 발언, 막 이런 얘기를 마구 해도 언론이 그냥 비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말의 성찬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막말의 성찬이. 홍준표 대표의 휘두르는 칼날에 맞아 제가 오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요청드렸습니다. 홍 대표를 따라하다 보니 너무나 망가진 모습으로 제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홍 대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친박 청산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홍 대표의 사당화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부대변인 임명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당 대부분의 주요 당직들은 모두 친홍 인사로 가득 채워져 왔습니다. 지역 당협에서 당원들이 해당 위원장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지만 홍 대표에게 줄을 선 당협위원장, 제대로 지역 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홍 대표의 약점을 알고 있는 당협위원장 등은 살아남았고 물론 이에 대한 녹취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아직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지망생들이 홍 대표의 비선실세인 김 원장에게 줄을 대려고 애쓰는 모습은 마치 청산되어야 할 적폐의 그 모습 그 자체입니다. 저는 홍 대표가 당권 장악을 위해 고난을 함께한 동지를 버리고 배신자들과 악마의 거래를 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자유한국당 내에 역학구도도 있는데 절대적인 다수였다고 하는 친박의 몰락 자체가 박근혜로부터 시작했지만 최경환은 지금 구속 직전의 상태이고 최근에 보니까 서청원 의원도 뭐 어마어마하시더만요. 보도 나온 거 보니까 50억 정도는 뭐 가볍게 드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건 녹취록도 있죠. 네. 그런 정도다 보니까 사실 이제 세력 대 세력으로 봐야 되는데 김무성마저도 홍준표 눈치를 봐야 되는 복당파 뭐 등등으로 따지다 보니 견제할 대상이 없어요. 네. 지금 홍준표를 견제하는 건 유해뿐이에요. 그런데 홍준표 자체가 좀 약간 제가 약간 좀 쉬었다 가면서 홍준표 씨의 성향을 보면요, 약간 좀 루저에 가까워요. 예전에도 보면 추미애 대표가 팔짱 맡겨도 얼굴 빨개지는 스타일이야. 유해 같은 그 양심 품고 덤비는 사람을 못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얼굴 대놓고 직접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안 해요. 그래서 홍준표 자체가 지금 유해에 도망다니는 그런 느낌인데 얼마나 웃겨요, 공당이. 그렇죠. 최고위원회를 못 열고 있다는 거. 이러다가 이제 최고위원회를 장소를 바꿔서 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유해 당차더만요. 홍문표 사무총장한테 하는 말. 내가 지금 당 서열 몇인지 아세요?
선출직의 어떤 위험? 네, 2위로 최고위원 2위로 당선됐어요. 당원 투표에 의해서. 감히 지명직 따위가 내 길을 막아? 근데 오늘 왜 그 한 전직 의원이 한 말이라면서 언론에 난 말 있잖아요. 오만과 독선의 홍 대표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처럼 납작 엎드려 있는 당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걱정. 이렇게 말한 의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비겁하게 이름 안 밝히고. 이에 비하면 진짜 유효해.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논란화시키고자 하고 있는 뭐 임종석 실장 UAE 특사건 네. 그리고 뭐 탄저균 문제 같은 것도 좀 비슷한데 그쪽은 이제 발화점이 자유한국당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수습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밖으로 돌려보려고 하는 일종의 왜 그 정치로 보면은 전쟁을 일으켜서 네. 내치를 활용하려고 하는 뭐 그런 뉘앙스도 좀 보이고 그래요. 그렇죠. 나름대로요.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나름 수를 많이 쓰세요. 지금. 그런데 그 수가 핀트가 좀 안 맞거나 전혀 엉뚱하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 역시 언론이 그냥 봐줄라 그래도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봐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비판을 안 할 수는 있는데 없는 내용을 언론이 만들어서 뭔가를 막 제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측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야당끼리의 정계 개편. 지금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는 뭐 이따가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안철수는 바른정당 사람들을 합치려고 하니 내부적으로 호남 의원들이 이제 서로 전쟁이 났고 그래서 바른정당 쪽에서도 지금 현역들은 제외하고라도 경기도지사 남경필이나 제주도지사 원희룡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으로 지금 느낌적으로 보면은 바른정당에 안 가고 자유한국당으로 가야 할 생각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인터뷰를 보면 그렇게 보이고 그들이 원하는 1대1 구도는 진보 보수 구도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진보 보수 구도에서는 보수가 유리하다는 이게 약간 과거의 틀인데요. 일단 지금은 천하 3분지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지금 천하 2분지계로 정치를 치르자는 하려고 거거든요. 하네. 예. 지방선거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계속 이제 내세우고 있죠. 근데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안철수 대표의 경우는 지금 호남에서 지지율이 거의 안 나오고 홍준표 씨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막말도 해가며 지금 사실은 제천에 가서도 막말한 거거든요. 홍준표 의원실에 예. 적당부기가 있었던 게 맞아요. 네. 그거는. 네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억을 뭐 꿈속에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당대표실에는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으셨나요? 당대표실에 나는 딱 한 번 갔었는데 네. 난 당대표실에선 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주장하는 거 보니까 당대표실의 내실, 네네. 조그만 내실이 있대. 네네. 예? 거기에 걸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네네. 거기는 가본 일이 없어요. 홍준표 1억 원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1심 유죄와 달리 2심 법원은 돈 전달자인 윤 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홍준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추적한 결과 의원실에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는 척당불기라는 액자가 최소한 2010년 8월에는 그의 의원실에 걸려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겁니다. 따라서 법정에서의 홍준표 의원 측 주장은 거짓이며 윤 씨의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영상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화면입니다. 검찰이 이를 미리 확인했더라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홍준표의 무죄가 나왔는데요. 12월 25일 날 척당불기 북글씨, 동영상, 네, 예, 북글씨가 현판이 동영상에 발견됐는데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성완종 게이트에 있어서 증언자 윤모 씨, 이 사람의 증언의 핵심적인 고리를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였었거든요. 네. 당 대표실에서 이걸 받네 안 받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실에서 봤다고 윤승모는 처음에 증언을 했는데 홍준표 의원실인지 보좌관들의 방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척당불기라는 그 문구를 봤다 그랬고 이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이 척당불기는 당 대표실에만 걸려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거짓말로 증명됐는데 무죄 난 다음에 이 동영상이 이건 나왔어요. 정말 억울하네요. 진짜 억울하네요. 국민이 억울하죠. 네. 그분이 그 윤승모 씨가 한자를 좀 많이 하는 분인데 척자를 자기가 처음 본 글자였대요. 그래서 찾아보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기억에 남았던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이게 예전 그 당시에 MBC 뉴스 동영상에서 뉴스타파가 찾아낸 거예요. 2010년 8월 예, 거였죠. 그런데 왜 이제서 찾았어? 네, 문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가리키는 비열한 용어죠. 그래서 별로 쓰고 싶진 않은데요. 이미 언론에 의해서 널리 알려진 터라 일단 쓰겠습니다. 수많은 정치인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는 용어가 붙은 것은 노빠, 문바 뿐입니다. 반대 세력들에 의해 만들어진 프레임이죠. 이빠, 박빠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문바들이 좋아하는 글이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연 대표였던 시절 안도현 시인의 글을 인용해서 쓴 글이라고 하는데요.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은 절대로 쉽게 오지 않는다. 그날은 깨지고 박살나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다음에 온다. 그날은 참고 기다리면서 엉덩이가 짓물러진 다음에 온다. 그날은 그날을 고대하는 마음과 마음들이 뒤섞이고 걸러지고 나눠지고 침전되고 정리된 이후에 온다. 그날을 고대하시는 이분들 과연 비난받아야 할 사람들일까요? 문바들은 아직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100년 이상 쌓여온 적폐들을 청산하려면 그 정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테고 지금은 그 토대를 쌓아야 할 중요한 시기인데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어도 마음껏 기뻐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대선 이후부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치인들과 언론들의 잘못된 기사나 정보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수정해왔다고 하네요. 이것은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더 고급지게 각성해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치 변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정치 변화를 언론이, 정치인들이 단순히 정치인의 팬덤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문바를 혐오로 몰고 가려는데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치인들과 언론인, 이들은 왜 이럴까요? 그들의 엘리트의식, 권위의식을 건드렸기 때문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바라고 매도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히스테리 현상이라고도 하더군요. 정치인은 물론 언론들도 반드시 팩트체크를 하시고 틀렸을 때는 바로 수정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직접 민주주의의 구현자, 헌법 제1조 제2항에 쓰여진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자로 행동하시는 사람들, 이들은 빠라고 혐오되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국민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상 공장장 권한대행 이정열 생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나인의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 터줏대감이신데.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지금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전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좀 떨리네요. 예, 크리스마스라서 좋은 소식 많이 들고 왔어야 되는데요. 네. 또 계속해서 적폐 관련된 소식들이 많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 뉴스공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던졌었는데요. 이 질문이 점점 답을 향해 달려가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까지 BBK와 다스 관련 검찰 수사가 4번에 걸쳐서 이뤄졌지만요. 네. 계속해서 내놓은 결론은 봐주기다라는 의심을 사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검찰이 2개의 수사팀을 동시에 투입해서 BBK와 다스를 겨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BBK 사건 투자 피해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건이고요. 네. 또 다른 건은 지난 22일에 출범한 다스 전담 수사팀입니다. 다스가 조성에 따른 비자금 120억 원의 주인을 밝히는 계획인데요. 검찰은 또 다른 비자금 120억 원을 발견하고도 이를 덮어준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전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2가지 사건인데 앞에 사건은 피해자들에서 문제가 제기된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검찰이 따로 보고 있는 건데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특별검사가 원래 일반 검사들 조사도 했었는데 오히려 특별검사가 일반 검사에 의해서 조사를 받는 또 이것도 초유의 사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요, 정호영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드디어 자기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네. 전단팀이 꾸려졌다는 소식 때문에 입장 자료를 낸 건데 정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은 이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였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은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자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액면상으로는 맞는 말씀이긴 한데 사실 이 당시에 이 BBK라든가 다스 관련해가지고 나왔던 것이 국민들의 의혹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망으로 특별검사까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국민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수사가 됐었어야 하는데 뭐 액면상으로 지금 이 정호영 특검 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맞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기대는 너무 못 미친 그런 네.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게다가 내부자들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에 수사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것들은 네. 꽤 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정말 제대로 수사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좀 그 내부자들이 이렇게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 감사하긴 한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람 관리 좀 잘하시지 왜 이렇게 의리가 없을까요? 네, 그래서 그 내부자들도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김종백 씨라고 이상은 다스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것으로 알려진 인사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심 고백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의미 있는 진술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지난 21일에 불러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JTBC 보도에 따르면 120억 원 관련된 다스 비자금 의혹으로 불렀다라고 하지만요. 김종백 씨가 저랑 통화를 했었는데요. 밝힌 디테일이 좀 다릅니다. 자신은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받았다라면서요. 그 혐의가 아니라 140억 관련된 거다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꽤 수사가 많이 되어 있고 그 검찰 수사의 아주 기본적인 자료들은 시사인 보도였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님 보도였죠? 아예 저기 주진우 기자 보도이긴 했는데요. 같은 팀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좋은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에서 보도했던 이 김종백 씨 사건 관련 기사 한번 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그 다음 소식은요? 예,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네. 또 검찰이 공소시효를 좀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JTBC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억 원 관련된 공소시효는요, 이제까지는 곧 2월 달이면 종료된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검찰이 다르게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 재직 중에 발생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라고 판단해서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그 사건이 있었다라고 판단해서요. 2020년까지 공소시효를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140억이 조성되고 횡령된 것이 만약에 이제 대통령 취임 전이었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중간에만 빠지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대통령 재직 중에 지금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140억 원을 덮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직권남용 혐의는 지금 저 결론은 맞는데 JTBC 보도를 저도 봤었거든요. 들었는데 사실 우리 JTBC가 우리 뉴스공장에서 뭘 이야기를 하시면 이제 한 2달쯤 후에 단독 보도를 내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12월 단독인 건 같아요. 예, 뭐 최초 단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대통령의 재직 중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게 근거가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JTBC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근거가 아니고 헌법에 있어, 헌법에. 예, 법에 있는 건데 이거 좀 너무 열심히 보신 거 아닌가. 예, 전직 판사님이 어떤 특기가 오늘 굉장히 나오는 중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아무튼 일단 공소시효가 좀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 다스가 누구 것이냐라고 우리가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플란다스의 계획까지 지금. 네, 그렇죠. 예, 이제 국민들이 차분하게 또 꾸준하게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결실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아까 김은지 기자님 말씀이 좀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네, 지난 20일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1억 5천만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라고 자백했다라는 건데요. 이 전 실장은 특활비 수수 내역은 물론이고요. 사용처까지 자세히 적힌 자술서를 들고 검찰에 냈다라고 합니다. 이원종 전 실장 같은 경우엔 재임 기간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인데요. 이 전 실장은 취임 직후부터 석 달 동안 매달 5천만 원씩 모두 1억 5천만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실장은 급하게 일을 중단시켰다라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 전 실장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이번 주로 예정된 구치소 방문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관련된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맥락인데 왜 이렇게 의리가 없을까요? 참. 아니 범행을 숨기는 게 의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사용처까지 자세히 적힌 자술서까지 낼 정도면 이 평소에 인맥 관리
그 부하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한 건지 좀, 어느 모로 보나 문제가 있었던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 내내 단 한 푼도 사적으로 쓴 돈 없다. 그런 돈 없다라고 주장했었는데요. 이런 네. 돈이 너무 끝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왕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통령의 모든 생활이 다 공적이다. 그래서 관저에서도 업무를 본다. 네, 7시간 관련된 해명 때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사적으로 쓴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건 사적으로 쓰는 것도 다 공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아주 이런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우리 법정에서 변론을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네, 정말 창의적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해외 활동 특수 공작비들이었잖아요. 정말 네, 결과적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쳤던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요. 다시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저희 사는 동네가 제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고 서초구 쪽인데 거기 이제 뭐 동네에 이제 친분 있는 분들 상당히 그 많이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분은 이제 평생 1번만 찍어 오신 분들, 소위.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신 게 그거예요. 그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교양, 품위 이런 거거든요. 뭐 협동, 근면, 성실. 그런데 이 전 정부에 이거 보면 교양과 품위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실망을 해서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보수 세력이라고 하지 마라. 진짜 보수는 우린데 정말 부끄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전달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전달할 기회가 생겼네요. 네. 다스 비자금 수사 전담팀을 발족한답니다. 전담팀을 꾸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좀 쉽게 설명해 줄 분. 참여연대 김경률 집행위원장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7일 검찰에다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네. 다스의 실소유주인 그분하고 네. 그리고 정호영 전 특검을 고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형사 일부의 배당까지 됐던 걸로 아는데 네. 근데 전담팀이 오늘 따로 발족한다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예. 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과거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담팀 꾸린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는 네, 거죠. 네, 그렇게. 결국은 수사 의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네, 되는 겁니까? 이렇게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다스의 실소유주를 찾아야 하는가? 결국 BBK 실소유주랑 다스 실소유주가 같은 인물이라고 보는 거고 네. BBK는 너무 많은 5,000명 이상의 피해자의 그 피눈물을 양산한 사기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습니다.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조금만 같습니다. 쉽게 정리를 해 주시죠. 과거 이렇게 그 BBK와 관련해서 수많은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이 많은 금액의 이제 피해를 봤는데요. 예. 그 이제 BBK에 투자된 금액 중에 일부가 다스에서 투자가 됐고요. 문제 이제 그렇죠. 140억인데요. 예. 140억에 대해서 이제까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하냐면 여유자금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오고 있는데요. 다스의 여유자금이다. 네네. 당시 다스는 이제 자동차 부품회사 맞는 맞습니다. 거죠. 네, 시트를 제조하는 부품에서 맞는데요. 예. 다스가 그때 당시 BBK에 투자했을 당시 그렇게 여유 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감사 보고서로 이제 추론컨 데는 예.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만든 돈이었거든요. 물건을 사와서 돈을 줘야 되는데 예, 예. 그럴 돈을 미루면서까지 네네. 다스에 투자를 예, 했다. 그리고 이제 당시 내부자가 증언을 하고 있지만 받아야 될 돈들은 이제 할인을 하면서 어음들은 할인하고 줘야 될 돈은 안 주면서 아주 옹지종지 이제 모은 돈을 이렇게 투자한 것이거든요. 억지로 모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당시에 또 그 BBK라는 회사가 신생 투자 자문 회사였던 네네네네. 거잖아요. 네. 신생의 그 회사에다가 뭘 믿고 그렇게 돈을 막 어거지로 모아서 140억 원이나 몰아줬느냐. 이것도 그렇죠. 잘 설명이 안 되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대책 회의를 하고 그런 이제 문건들이 계속 이제 양산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주, BBK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이제 명백한 어떤 정황상의 어떤 증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5,000명 피해자 가운데 돈을 돌려받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네, 그렇죠. 다스는 다 받아갔죠.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예. 참 희한한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스와 BBK는 한 몸뚱이 네. 같은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있다. 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의심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예, 예. 위원장님도 결국은 그 한 몸뚱이 주인이 MB일 거라고
뭐 저는 의심하세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확신하게 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법적 외관과 달리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제 파악했던 게 역시 이제 모 주간지 기자께서 이렇게 과거 폭로했던 다스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인데요. 당시 이제 김재정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를 계산한 이제 문제의 문건입니다. 일반적이라면 김재정 씨의 상속세액이 이와 같이 485억이 된다. 이 정도로 끝나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김재정 씨라 하면 천암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MB의 천암. 네, 과거 다스의 대주주로 표기되었던. 이상은 김재정 사실은 네. 동업의 형태로 맞습니다. 다스가 만들어진 거죠. 네네네. 장부상은. 네네. 이명박 대통령 이름은 거기에 어디도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재정 씨가 돌아가시고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다스를 제외하고서 상속세를 계산해 보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회계사들이 이런 계산은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힌트를 드릴 것은 우리 김경률 위원장은 회계사세요. 직업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런 장부를 이렇게 잘 보시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드러내기 힘든 소득이 있을 때 우리 PD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가 더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을 내줄 테니까 내 소득을 너가 좀 받아가 나오. 이런 경우거든요. 되게 친해요. 되게 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의 숨겨야 될 재산을 제가 좀 대신 제 재산으로 넣어주는 대신 거기에 따른 세금은 당연히 위원장님이 내겠다. 맞습니다. 걱정 말고 좀 받아 숨겨다오. 그렇죠. 그래서 우리 PD님이 내야 될 세금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부탁한 소득을 제외했더니 이만큼 세금이 나오더라.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래서 김재정 씨의 세금에 대해서 다스에서 보존해줘야 될 금액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장부가 무슨 장부예요? 어디서 이게 나온 지금 장부예요? 다스에서 제작해서 청와대로 보고한 문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 상속에 관한 자료는 아무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스의 일개 격리 직원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김재정 씨의 재산 현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세무 전문가가 이제 다스의 의뢰에 의해서 만들었겠죠. 실소유주에게 보고될 수밖에 없는 자료인데 이런 것들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라면 이 회사의 실제 소유주는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하나의 이유고요. 또 하나는 MB 아들 이시영 씨가 맞습니다. 다스 직원인데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도 이유로 꼽히더라고요. 어느 정도나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입사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중국에 있는 생산기지들 사실 다스에서 중국 현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막대하거든요. 이 4개 현지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4개 현지법인. 아니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시영 씨가 다스에 입사하고 나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사실은 다스의 해체, 다스의 어떤 중요한 생산 부분들이 다 어디론가 이제 분산되어지는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다스로만 놓고 본다라면 유능한 운영자라고 하긴 힘들죠. 그러니까 4개 법인을 5년 된 직원이 다 장악하는 걸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해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승승장구다. 맞습니다. 한 80억을 횡령한 직원이 지금까지 아무 처벌도 안 받고 회사에 잘 다니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히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된 계기도 그것인데요. 어떤 비자금의 실체 이것들을 이제 저희가 명확하게 이제 증거를 가지고 입수를 했고 그것들이 다스 내부장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120억을 조성하고 만든 사람이 여직원이고 그 여직원은 하나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건 이제 쉽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치밀하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17명의 43개 계좌로 아주 치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국세청의 2008년 당시 금융소득 정확과세도 피하게끔 아주 주도 면밀하게 설계되어진 건데 이게 과연 일개 여직원에 의해서 설계되어질 수 있는 작품인가 하면은 절대 그건 아니라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결국 주인은 따로 있고 그 따로 있는 주인은 MB 아니겠는가라고 우리 참여연대 위원장도 의심하시고 국민들도 의심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담팀까지 꾸려진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번째 수사죠? 지금 5번째 수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4번은 왜 아무것도 못 잡은 겁니까? 왜 수사가 실패한 겁니까? 정호영 특검의 경우에는 상당히 실체에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은폐했다는 혐의가 짙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따로 또 고발을 하게 됐고. 정호영 특검을 진짜 보니까 이번에 같이 고발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12
2002년경에 있었던 이광범 특검의 경우에는 예. 보게 되면 상당히 이렇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청와대 측이라든가 이시영 씨, 이상은 씨 이런 일가가 예. 조직적으로 이렇게 방해하고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그런 흔적이 역력하고요. 정호영 특검이 그러니까 첫 번째 수사를 한 사람인 거죠? 그렇습니다. 2008년에. 네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면 당선된 후에 수사가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당선인 시절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시절, 인수위 시절인 네네네.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때 어떤 식으로 은폐를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 덮었다는 것의 실체가 적극적으로 다스와 협조하여서 예. 실소 유주와 협조하여서 드러난 증거마저 묻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120억의 비자금이 운용되다가 이거를 다시 다스에 입금토록 한 겁니다. 비자금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외부에 둔 채로 수사를 마감하거나 그 수사 결과를 뭐 국세청이라든가 검찰이 했었다라면 예. 세법에 의해서도 조세범이 될 테고요. 뭐 검찰은 당연히 횡령 이런 은닉죄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복원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 정호영 특검이 특검 종료된 후에 네, MB가 주인이던 영포빌딩에 입주한 거 이것도 뒤늦게 밝혀졌죠. 그렇죠. 이것도 네. 참 이상한 점 중에 그렇죠. 하나인 거죠. 네네네. 정호영 전 특검도 같이 수사해달라 이번에 같이 고발을 하신 거예요. 네, 네, 저희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공소시효는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요? 예, 정호영 특검. 2018년 2월경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될까요?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이번엔 될 거라고 보십니까? 다섯 번째 수사는? 저는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이제까지 이렇게 그 비자금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는 최초로 이제 이게 발견된 거거든요. 구체적인 형태로는. 장부. 네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예. 이건 충분히 밝혀낼 수가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파보면 결국은 될 거다라는 희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전보다 훨씬 구체적인 어떤 장부도 나왔고 증언도 나오고 정호연 전 있고. 특검이 네. 그렇죠. 감춘 것도 나오고 네. 증언도 나오고 네. 운전기사를 했던 분은 나는 MB가 다스의 실소유주일 거라는 걸 1000% 확신한다. 뭐 이런 맞습니다. 예,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있습니다. 적극적인 증언자들이 나타나는 예. 것도 이번에 성공할 수 있는 것, 뭐 희망을 걸어볼 네. 만한 이유다. 예. 이런 말씀. 예, 검찰이 다스 전담 수사팀을 오늘 발족한다는 뉴스를 전하면서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용 특검을 이미 지난 7일에 고발했습니다. 네. 참여연대 김경률 집행위원장 오늘 만나봤습니다. 홍준표는 이런 사고방식이니까 이 사람 스스로가 지금 어떤 확장성도 없이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자 홍준표에 휘둘린 제1야당. 그래서 그 유해 씨가 라이언 인형 들고 들어가던 그 시점부터 지금 최고위원회를 안 열고 있어요. 무서워서. 그게 더 웃긴 것 같아요. 오늘 윤리위 열리지 않나요? 네, 26일 날. 오늘입니다. 네. 예.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당협위원장 탈락 이후 과도한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오른 류여해 최고위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유해가 간접적으로 막말 배틀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오늘 한 말은 유해는 엄마 내버리고 첩들인 아버지 큰딸로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막 에스컬레이터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홍준표 대표는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던가요? 노무현 대통령님 그 임기 말에 처음으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저를 부르셨어요. 안 부르시다가. 부르셔서 엄청 혼내셨어요. 혼낸 이유는 최 부위원장이 방송에 관해서 나에 관해서 방송이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보도를 내보내도록 노력한 적이 있냐 이거였어요. 너무 심했죠. 그때 방송이. 저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 심해서 그 심한 걸 시정하지 못한 건 잘못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돌이켜보면 집권 전부터 보수 언론과의 싸움, 전쟁을 하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보수 언론의 감시가 너무 심하고 흔들기가 심해서 큰 사고를 안 치게 됐다 결과적으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에게. 참 역설적으로 그런 말이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나 안철수 대표처럼 언론이 너무 우호적인 분들은요. 이게 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만약에 입장 바꿔서 우리 쪽에 뭐 추미애 대표가 이런 뭐 주모가 어떻고
뭐 사이코패스가 어떻고 이 말 했으면 언론이 어쨌겠어요. 저는 만약에 추미애 대표가 뭐 누구 보고 사이코패스 같다든지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그거 갖고 언론이 2주 이상 물어뜯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홍준표는 정말 저는 주막집 주모의 푸념, 사이코패스의 발언, 막 이런 얘기를 마구 해도 언론이 그냥 비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말의 성찬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막말의 성찬이. 홍준표 대표의 휘두르는 칼날에 맞아 제가 오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요청드렸습니다. 홍 대표를 따라하다 보니 너무나 망가진 모습으로 제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홍 대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신박 청산을 2010년 8월에는 그의 의원실에 걸려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겁니다. 따라서 법정에서의 홍준표 의원 측 주장은 거짓이며 윤 씨의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영상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화면입니다. 검찰이 이를 미리 확인했더라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홍준표의 무죄가 나왔는데요. 12월 25일 날 척당 불기 북글씨, 동영상, 북글씨가 한판이 발견됐는데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성완종 게이트에 있어서 증언자 윤모 씨 이 사람의 증언의 핵심적인 고리를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였었거든요. 네. 당 대표실에서 이걸 받네 안 받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실에서 봤다고 윤승모는 처음에 증언을 했는데 홍준표 의원실인지 보좌관들의 방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척당 불기라는 그 문구를 봤다 그랬고 이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이 척당 불기는 당 대표실에만 걸려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거짓말로 증명됐는데 무죄 난 다음에 이 동영상이 이건 나왔어요. 정말 억울하네요. 진짜 억울하네요. 국민이 억울하죠. 네. 그분이 그 윤승모 씨가 한자를 좀 많이 하는 분인데 척자를 자기가 처음 본 글자였대요. 그래서 찾아보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기억에 남았던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이게 예전 그 당시에 MBC 뉴스 동영상에서 뉴스타파가 찾아낸 거예요. 2010년 8월 예, 거였죠. 그런데 왜 이제서 찾았어? 네, 문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가리키는 비열한 용어죠. 그래서 별로 쓰고 싶진 않은데요. 이미 언론에 의해서 널리 알려진 터라 일단 쓰겠습니다. 수많은 정치인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는 용어가 붙은 것은 노빠, 문바 뿐입니다. 반대 세력들에 의해 만들어진 프레임이죠. 이빠, 박빠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문바들이 좋아하는 글이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현 대표였던 시절 안도현 시인의 글을 인용해서 쓴 글이라고 하는데요.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은 절대로 쉽게 오지 않는다. 그날은 깨지고 박살나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다음에 온다. 그날은 참고 기다리면서 엉덩이가 짓물러진 다음에 온다. 그날은 그날을 고대하는 마음과 마음들이 뒤섞이고 걸러지고 나눠지고 침전되고 정리된 이후에 온다. 그날을 고대하시는 이분들 과연 비난받아야 할 사람들일까요? 문바들은 아직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100년 이상 쌓여온 적폐들을 청산하려면 그 정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테고 지금은 그 토대를 쌓아야 할 중요한 시기인데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어도 마음껏 기뻐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수습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밖으로 돌려보려고 하는 일종의 그 정치로 보면은 전쟁을 일으켜서 네. 내치를 활용하려고 하는 뭐 그런 뉘앙스도 좀 보이고 그래요. 그렇죠. 나름대로요.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나름 수를 많이 쓰세요. 지금. 그런데 그 수가 핀트가 좀 안 맞거나 전혀 엉뚱하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 역시 언론이 그냥 봐줄라 그래도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봐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비판을 안 할 수는 있는데 없는 내용을 언론이 만들어서 뭔가를 막 제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측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야당끼리의 정계 개편. 지금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는 뭐 이따가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안철수는 바른정당 사람들을 합치려고 하니 내부적으로 호남 의원들이 이제 서로 전쟁이 났고 그래서 바른정당 쪽에서도 지금 현역들은 제외하고라도 경기도지사 남경필이나 제주도지사 원희룡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으로 지금 느낌적으로 보면은 바른정당에 안 가고 자유한국당으로 가야 할 생각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인터뷰를 보면 그렇게 보이고 그들이 원하는 1대1 구도는 진보 보수 구도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진보 보수 구도에서는
보수가 유리하다는 이게 약간 과거의 틀인데요. 일단 지금은 천하 3분지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근데 지금 천하 2분지계로 정치를 치르자는 하려고 거거든요. 하네. 예. 지방선거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계속 이제 내세우고 있죠. 근데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안철수 대표의 경우는 지금 호남에서 지지율이 거의 안 나오고 홍준표 씨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막말도 해가며 지금 사실은 제천에 가서도 막말한 거거든요. 홍준표 의원실에 예. 탁당비가 있었던 게 맞아요. 네. 그거는. 네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억을 뭐 꿈속에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당대표실에는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으셨나요? 당대표실에 나는 딱 한 번 갔었는데 네. 난 당대표실에선 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주장하는 거 보니까 당대표실의 내실, 네네. 조그만 내실이 있대. 네네. 예? 거기에 걸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네네. 거기는 가본 일이 없어요. 홍준표 1억 원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1심 유죄와 달리 2심 법원은 돈 전달자인 윤 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홍준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추적한 결과 의원실에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는 적당물기라는 액자가 최소한 지난 2012년 대선 이후부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치인들과 언론들의 잘못된 기사나 정보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수정해왔다고 하네요. 이것은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더 고급지게 각성해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치 변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정치 변화를 언론이, 정치인들이 단순히 정치인의 팬덤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운빨을 혐오로 몰고 가려는데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치인들과 언론인, 이들은 왜 이럴까요? 그들의 엘리트의식, 권위의식을 건드렸기 때문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빨하고 매도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히스테리 현상이라고도 하더군요. 정치인은 물론 언론들도 반드시 팩트체크를 하시고 틀렸을 때는 바로 수정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직전민주주의의 구현자, 헌법 제1조 제2항에 쓰여진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자로 행동하시는 사람들, 이들은 빠라고 혐오되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국민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상 공장장 권한대행 이정열 생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나임의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래서 여기 터줏대감이신데.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뭐 지금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전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좀 떨리네요. 예, 크리스마스라서 좋은 소식 많이 들고 왔어야 되는데요. 네. 또 계속해서 적폐 관련된 소식들이 많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 뉴스공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던졌었는데요. 이 질문이 점점 답을 향해 달려가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까지 BBK와 다스 관련 검찰 수사가 4번에 걸쳐서 이뤄졌지만요. 네. 계속해서 내놓은 결론은 봐주기다라는 의심을 사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검찰이 2개의 수사팀을 동시에 투입해서 BBK와 다스를 겨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BBK 사건, 투자 피해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건이고요. 네. 또 다른 건은 지난 22일에 출범한 다스 전담 수사팀입니다. 다스가 조성에 따른 비자금 120억 원의 주인을 밝히는 계획인데요. 검찰은 또 다른 비자금 120억 원을 발견하고도 이를 덮어준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전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두 가지 사건인데 앞에 사건은 피해자들에서 문제가 제기된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검찰이 따로 보고 있는 건데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특별검사가 원래 일반 검사들 조사도 했었는데 오히려 특별검사가 일반 검사에 의해서 조사를 받는 또 이것도 초유의 사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요, 정호영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해명을 내놓기도 내세우면서 뒤로는 홍 대표의 사당화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부대변인 임명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당 대부분의 주요 당직들은 모두 친홍 인사로 가득 채워져 왔습니다. 지역 당협에서 당원들이 해당 위원장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지만 홍 대표에게 줄을 선 당협위원장, 제대로 지역 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홍 대표의 약점을 알고 있는 당협위원장 등은 살아남았고
물론 이에 대한 녹취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아직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지망생들이 홍 대표의 비선 실세인 김 원장에게 줄을 대려고 애쓰는 모습은 마치 청산되어야 할 적폐의 그 모습 그 자체입니다. 저는 홍 대표가 당권 장악을 위해 고난을 함께한 동지를 버리고 배신자들과 악마의 거래를 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자유한국당 내에 역학구도도 있는데 절대적인 다수였다고 하는 친박의 몰락 자체가 박근혜로부터 시작했지만 최경환은 지금 구속 직전의 상태이고 최근에 보니까 서청원 의원도 뭐 어마어마하시더만요. 보도 나온 거 보니까 50억 정도는 뭐 가볍게 드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건 녹취록도 있죠. 예. 그런 정도라 보니까 사실 이제 세력 대 세력으로 봐야 되는데 김무성마저도 홍준표 눈치를 봐야 되는 복당파 뭐 등등으로 따지다 보니 견제할 대상이 없어요. 네. 지금 홍준표를 견제하는 건 유해뿐이에요. 그런데 홍준표 자체가 좀 약간 이게 약간 좀 쉬었다 가면서 홍준표 씨의 성향을 보면요, 약간 좀 루저에 가까워요. 예전에도 보면 추미애 대표가 팔짱 맡겨도 얼굴 빨개지는 스타일이야. 유해 같은 그 양심 품고 덤비는 사람을 못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니까 페이스북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얼굴 대놓고 직접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안 해요. 그래서 홍준표 자체가 지금 유해에 도망다니는 그런 느낌인데 얼마나 웃겨요, 공당이. 그렇죠. 최고위원회를 못 열고 있다는 거. 이러다가 이제 최고위원회를 장소를 바꿔서 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유해 당차더만요. 홍문표 사무총장한테 하는 말. 내가 지금 당 서열 몇인지 아세요? 선출직에 같은 위험? 네, 2위로 최고위원 2위로 당선됐어요. 당원 투표에 의해서. 감히 지명직 따위가 내 길을 막아? 근데 오늘 왜 그 한 전직 의원이 한 말이라면서 언론에 난 말 있잖아요. 오만과 독선의 홍 대표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처럼 납작 엎드려 있는 당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걱정. 이렇게 말한 의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비겁하게 이름 안 밝히고. 이에 비하면 진짜 유효해.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논란화시키고자 하고 있는 뭐 임종석 실장 유해의 특사건, 네. 그리고 뭐 탄저균 문제 같은 것도 좀 비슷한데 그쪽은 이제 발화점이 자유한국당은 아니지만